안녕하세요. 2019년 태국 국가 리뷰를 맡게 된 전북대 고군원력과의 한유석입니다. 제목은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태국의 2019년에 태국에서 일어난 정치, 사회문화, 경제, 대외관계와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정치, 2019년 총선과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 고령화 현상의 가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 양극화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외관계에서는 서방 국가의 관계 회복 및 한국과의 관계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선거가 치러지기 전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2019년 선거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2019년 선거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그 군부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일정 정도 태국의 정세 안정을 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를 계속해서 연기해 왔습니다. 즉 정부는 존재하고 군부에 의해서 존재하지만 선거는 계속 연기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5년간 연기된 탓에 실제로 작년 2019년에 선거를 할 때는 5천만 명 이상의 유권자 중에 7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하루 전날인 2019년 3월 23일에 현 국왕인 와치라롱권 국왕이 콘디, 즉 좋은 사람을 지지하라는 내용으로 요약되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일정 정도 국왕의 정치 개입으로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즉 왜냐하면 태국식 어떤 규범, 즉 태국의 민주주의적 방식에 따라서 좋은 사람을 지지하라는 내용으로 현 군부를 지지하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거 이전에 여러 잡음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잡음들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태국 국민들 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잡음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2017년 헌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군부의 임명을 받는 상원의원 250명이 하원과 함께 총리 선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총선 후에도 완전한 민정 이양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선거일 발표 이전까지 정치 활동 및 5인 이상의 정치 집회가 금지된 점입니다. 세 번째, 친군부 정당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선거일이 계속해서 연기된 점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선거 이전의 여러 잡음들로 인해서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4일 5년 만에 선거가 실시되는데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리 군부 세력과 연관된 팔랑 프라차라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총 득표 1위하고 지역구 당선 1위가 각기 다른 정당이었습니다. 득표수로는 843만 표 정도를 획득한 팔랑프라차라당이 득표수 1위를 기록했는데 지역구 당선 1위는 792만 표를 획득한 푸어타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10석 이상 의석을 차지한 정당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팔랑프라차라당은 지역구 97석, 득표수는 1위였는데 지역구는 97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어타이당은 득표수는 2위지만 지역구는 136석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를 합쳤을 경우에
푸어타이당은 비례대표가 0석이고 팔랑프라차라당은 19석으로 의석수는 116석이 되고요. 푸어타이당은 136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나콘마이당이 81석으로 3위, 그리고 민주당이 53석으로 4위가 됩니다. 푼짜이타이당이 51석으로 5위에 해당합니다. 2019년 선거의 특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랑프라차라당을 비롯한 친군부 세력의 연정 구성 및 군부 통치의 제도화입니다. 팔랑프라차라당이 단독으로 하원 116석을 확보함으로써 아까 설명드렸던 250석의 상원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제 소수 의석만 추가하면 정권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116석에 이제 연정을 통해서 소수 의석을 추가하면 정권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이후 선관위에 의해서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랑프라차라당이 137석이고요. 푸어타이당과 아나콘마이당, 즉 반군부 계열의 정당이죠. 246석이고 민주당과 푼짜이타이당을 비롯한 중도 정당이 117석으로 하원이 구성된 상태였습니다. 반군부 계열의 정당들이 100석 이상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또 불공정한 상원 독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팔랑프라차라당이 정권을 연장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상원 독점에 기대지 않고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노력을 팔랑프라차라당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라요 총리와 팔랑프라차라당은 중도 정당인 민주당과 푼짜이타이당을 연정에 합류시키려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6월 5일 상하 양원회의에서 프라요 차누차를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고 정권을 연장하기에 이르릅니다. 문제는 선거 이후에도 군부 통치의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들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2017년 헌법 개정안은 완전한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 이전까지 5년 동안을 잠정적 민간 이양기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출신 인사의 총리 선출 가능성을 열어놓았으며 국가 비상상태 발생 시 군 수뇌부가 포함된 위기관리위원회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적 장치들은 태국의 선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2019) 선거의 두 번째 특징은 푸어타이당을 중심으로 한 친탁신 계열의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서도 푸어타이당은 기존 선거와 달리 압도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일례를 들면 동북부 지역과 이제 북부 지역이 푸어타이당의 이제 주요 텃밭이었는데요. 북부 지역에서 팔랑프라차라당과의 격차가 3석에 불과했습니다. 푸어타이당이 28석을 획득한 반면에 팔랑프라차라당은 25석을 획득한, 그래서 기존에는 거의 대부분의 당을 푸어타이당 계열이 친탁신 계열이 획득한 반면에 이번에는 북부 지역에서 특히 팔랑프라차라당의 약진이 돋보이는 선거였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생정당 아나콘마이당의 돌풍과 기존 거대 양당의 한 축이었던 민주당의 참패입니다. 이는 태국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2006년 이후에 태국 정치는 친탁신과 반탁신의 대결 구도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친군부 정당인 팔랑프라차라당이 군부의 집권 연장을 위해 반탁신 진영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였습니다. 기존 반탁신 계열의 수장이었던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 등을 주장하며 중도 노선을 표명하였으나 53석 확보에 불과한 참혹한 선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총리 선출 직전에 친군부 정당의 연정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신생정당 아나콘마이당은 이번 선거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인물과 정당이 아나콘마이당과 그 당의 이제 당수였던 타나턴 증룩 누안깃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타나턴은 아나콘마이당을 이끌고 친탁신계도, 친군부계도 아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당 1년 만에 81석을 확보해서 제3당의 위치에 오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집권한 군부가 타나턴과 아나콘마이당을 가장 큰 위험 세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요. 총선 이후에 다양한 정치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복은 다음과 같은데요. 타나턴이 언론사 주식을 소유했다는 명목으로 그의 하원 의원 자격을 상실시켰으며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문구를 당 규정에 명시했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 심판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그 정당 해산 심판 소송은 기각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 과정에서 아나콘마이당이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그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2월 21일 날 아나콘마이당이 해산되기에 이르릅니다. 81명이었던 그 아나콘마이당의 의원들 중에 55명은 이후에 우리말로 하면 행동전진당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팍카우클라이라는 그 무브 포워드 파티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 당은 정당명에서도 그 영어식 정당에서도 포워드가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전에 아나콘마이당의 연장선상에 있는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태국의 2019년 태국의 사회문화에 대해서 특히 고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화 현상은 보통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을 거쳐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복지 시스템, 특히 교육과 의료 복지 시스템이 확립된 상태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태국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 사례에 속합니다. 아직 중진국에 해당하는 태국이 이제 선진국 현상인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2019년 6월 유엔이 발표한 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535명으로 전체 200개국 가운데서 17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뒤로 유럽의 복지국가인 스위스와 핀란드가 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현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령화 사회의 측량 지표인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3년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를 넘긴 이래 2018년 11.9%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거의 1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사회가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계획 사업으로 인한 출산율이 꾸준히 저하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제도 확립과 위생 및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해 태국 고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의 확립입니다. 2001년 탁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국은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 확립에 힘써왔습니다. 소위 30바트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누구나 30바트만 지불하면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의료보험 시스템을 확립하고 크게 확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의료복지 제도를 시행한 지 13년 만인 2014년에 전체 인구의 99%가 공공보험제도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편적 의료보험은 빈곤층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영아 및 아동 사망률을 크게 줄인 데 기여하였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던 노년층도 지속적인 의료 관리를 통해 노동 가능 인구로 변모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렇게 보편적 의료보험은 굉장히 태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굉장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코로나 사태를 잘 방어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에 대해서 2019년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크게 양극화의 심화와 지역 불균형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경제는 2006년 탁신 총리의 실각 이후에 국내 정치 갈등으로 인한 정정 불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등락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때 태국의 경제 성장률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1%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쨌든 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투자 소비 심리가 회복되었는데요. 그러면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다시 3.1%로 하락하면서 다소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국은 2019년에도 양극화와 부불평등 분배 문제가 지속되었는데요. 2018년 스위스은행이 세계 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평가 조사에서 태국은 러시아와 인도를 제치고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태국 경제 계획을 이제 주관하는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태국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평가한 스위스은행의 보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득격차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태국이 양극화가 심하고 어떤 부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 불균형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계층 간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961년 이후로 태국 정부는 5년 단위로 국가경제 사회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게 12차 계획입니다. 내년까지인데요. 이 주요 내용은 경제회랑 발전 및 경제특구를 개발해서 지역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속시키고 동부경제회랑 개발 및 타일랜드 4.0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경제회랑과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동부경제회랑을 만들어서 타일랜드 4.0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신산업 육성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중앙도 발전시키고 지역도 발전시키려는 그래서 즉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비전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태국 정부가 국경 부근 경제 특구에 투자 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역 기반 인센티브 혜택을 부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요. 투자도 저조해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던 동부 이메 지역, 즉 이스턴 시보드 쪽으로 다시 EEC 동부 경제 회랑으로 확장 발달시켜서 고부가 가치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역 불균형 발전을 청산하고 중부 중심의 발전에서 살피해서 영토 내 고른 지역 발전을 꾀하던 태국의 지역 발전 계획이 다시 중부 중심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서방 국가의 관계 회복 및 한국과의 관계 진전입니다. 먼저 서방 국가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쿠데타가 이제 태국의 외교 관계에 끼친 영향이 큰데요. 일단 미국과 EU 이제 국가들은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면서 군부를 매우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 수준을 강등시키는 등 제재를 가했는데요. 반면에 아시아권 국가들의 반응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비판조도 옹호도 아닌 입장이었는데요.
국가별로 좀 살펴보면 중국은 무위판으로 일관하였고요. 미국과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태국을 더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를 최초에는 이렇게 민주주의 복원을 요구하였으나, 즉 선거민주주의를 복원시키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나중에 이제 태국 방콕에서 세 개의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220km의 고속철도 건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아세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주의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이제 관계 회복의 기제는 선거였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를 지적하며 제재를 가하던 미국 및 EU와의 관계는 2017년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중국과 관계가 급증되는 걸 우려한 미국과 EU는 2017년부터 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4월 와치라롱권 국왕이 신헌법을 인준하고 태국 정부가 구체적인 통선 일정을 언급하며 권력의 민정의양 의지를 공포하였기 때문인데요.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2019년 선거로 인해서 더욱 공고해집니다. 선거를 통한 권력이양이라는 명목하에 선거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과의 관계 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태국의 대외관계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국과의 관계 진전입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이라는 슬로건 하에 외교안보 차원에서 아세안을 주변 4강 수준의 협상 파트너로 격상시키려는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주변 4강 중심의 외교정책과 차별화된 외교 및 대외 협력 구상인 신남방 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대상 국가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은 한국의 아세안 시장 공략과 더불어 새로운 외교 안보 파트너로 적격이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한국은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가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이 중단 상태에서 아세안과의 군사보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과 이제 태국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이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타일랜드 4.0으로 대표되는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해서 한국의 기술력과 투자가 요청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국 간 관계는 9월 2일 한태 정상회담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공식 방문, 그리고 11월 3일에서 5일간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그리고 11월 25일에서 27일 프라유 총리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 진전되었습니다. 9월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고요. 첨단 기술 산업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동부 경제 회랑 내 한국 기업 유치 지원 시스템 구축 및 미래 산업의 중심축인 첨단 과학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태국 국가 리뷰 태국 국가 리뷰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